안녕하세요. AI 시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 있죠.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데요. 오늘은 이 HBM 생산의 숨은 주인공 TC 본더라는 장비를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정말 끈끈했던 파트너 SK 하이닉스항 한미반도체 사이에 요즘 좀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두 회사 간의 문제 같지만요. 사실은 그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더 나아가서는 기술 패권 경쟁하고도 맞닿아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뭐 기업 간의 거래 문제를 넘어서서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도 좀 봐야 하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군요. 그럼 먼저 왜 지금 이렇게 HBM이랑 TC 본도가 주목받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AI 때문에 HBM 수요가 뭐 폭발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AI 모델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병목 없이 처리해주는 HBM의 중요성이 뭐 말도 못하게 커진 거죠. HBM이라는 게 D램을 여러 개 이렇게 수직으로 착착 쌓아서 만드는 건데요. 아, 네네. 그때 각 층을 아주 정밀하게 딱 붙여주는 핵심 장비가 바로 이 TC 본더입니다. 열이랑 압력을 가해서요. 아하,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JP모건 같은 데서는 이 TC 본더 시장만 해도 앞으로 한 3년 안에 3배 이상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배요? 와. 네, 반도체 회로를 더 가늘게 만드는 미세화가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이렇게 칩을 잘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 특히 HBM에서는 그 TSV 같은 기술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핵심 장비를 두고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정말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17년부터니까 벌써 한 7년 됐네요. 두 회사가 TC 본더를 거의 뭐 공동 개발하다시피 하면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미 반도체 엔지니어 수십 명이 그냥 SK 하이닉스 공장에 상주하면서 기술 지원을 해줄 정도였어요. 아, 상주까지요? 네. 덕분에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지금 1등 자리에 올라섰고 뭐 올해 점유율이 65%까지도 예상되니까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TC본도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작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도 기록하고 서로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그런 윈윈 관계였죠. 그랬는데 그 7년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SK하이닉스가 다른 공급사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다고요? 네, 정확히는 공급사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작년 하반기부터 싱가포르의 ASMT라는 회사나 또 하나정밀기계 같은 다른 업체들 장비를 좀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올해 3월에 한화랑 420억 원 규모의 TC본도 구매 계약을 맺은 거죠. 420억 원이요? 꽤 큰 규모인데요?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로는 보통 얘기하는 거, 특정 공급사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하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 그리고 가격 협상력도 좀 높이려는 뭐 그런 일반적인 공급망 관리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기술적인 이유는 없을까요? HBM이 계속 더 높이 쌓인다고 하던데요? 아, 그게 사실 핵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HBM이 8단을 넘어서 12단, 심지어 앞으로는 16단까지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16단이요. 와. 네, 이렇게 단수가 높아지면 기존 TC 본더 방식만으로는 이게 각 층을 완벽하게 붙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소위 말하는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잘 만들어내는 비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차세대 고단 HBM 생산, 그리고 또 미래 기술로 계속 얘기 나오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새로운 방식을 좀 염두에 두고 ASMT처럼 다른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확보 차원에서의 전략적 판단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결국은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래 기술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한미반도체 반응이 상당히 좀 격했다면서요.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네, 정말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그동안 SK하이닉스 공장에 파견 나가 있던 자사 CS 엔지니어들 수십 명을 그냥 전격적으로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네. 엔지니어를 다 뺐다고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 지원 필요하면 유료로 해라 이렇게 통보했고요. 또 하나는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TC 본도 장비 가격을 갑자기 25에서 28% 정도 인상하겠다고 요구한 겁니다. 와, 8년 동결했던 가격을 갑자기 그렇게요? 네, 이게 또 타이밍이 좀 묘한 게 마침 한미반도체가 그 하나정밀 기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아, 소송 중에? 네,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떡하니 한화랑 계약을 하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직접 나서서 경쟁사 기술력은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자사 장비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야, 양측의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네요. 그럼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협상은 잘 안 되고 있나요? 네, 경영진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긴 했다는데 뭐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제 TC 본더뿐만 아니라 다른 한미반도체 장비들도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또 거기에 맞서서 마이크론 같은 해외 고객 비중을 확 늘리고 실제로 1분기에 해외 비중이 9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올해 하반기에는 차세대 HBM4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HBM4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그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 제덱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HBM4의 표준 높이를 정했는데 예상보다 좀 넉넉하게 775 마이크로미터로 정했어요. 아, 높이 기준이 완화된 거군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아주 새로운 기술을 쓰지 않고 기존의 TC 본더 방식으로도 HBM4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TC 본더 기술의 강점이 있는 한미반도체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한 소식이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니까요. 오호, 그렇군요. 그럼 한미반도체는 이걸 기회로 삼겠네요.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BM4 전용이라고 하는 TC 본더 4라는 신제품을 이미 내놨고요.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그 블랙웰 울트라에도 자기네 장비가 들어간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 표준 변경 하나가 기술 전환의 속도를 약간 늦추면서 기존 강자에게 좀 숨 쉴 틈을 준 건데 이게 앞으로 장비 시장 경쟁 구도나 HBM 생산 단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복잡하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빠르게 커지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미래 기술 선점을 노리는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존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시장 지위를 지키려는 한미반도체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두 거인의 경쟁과 갈등의 결과는 단순히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HBM 생산 비용이나 생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은 AI 기술 발전 속도나 심지어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AI 서비스의 성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핵심 장비를 둘러싼 기업들의 전략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수록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앞으로 HBM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이 치열한 경쟁과 또 때로는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의 신뢰라는 건 과연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